전통적인 기계학습에서 AGI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실제로 기계학습 모델을 학습한다는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연구자가 아닌 개발자 관점에서 개발자가 체감하기에 그런 학습 패러다임의 변화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발표를 준비할 때 가급적이면 그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도 들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가급적이면 테크니컬한 내용은 많이 안 넣으려고 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발자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개발자인데,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예를 들면은 배달 앱 리뷰를 보고 자동으로 이 리뷰의 내용과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하는 시스템을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리뷰가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리뷰가 어떤 타입에 대한 리뷰인지, 그리고 이슈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분류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자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저희가 가장 처음으로 이제 고려하게 되는 거는 개발 비용이죠. 그래서 이런 기계학습 모델을 결국에는 만들어서 서비스하고 싶은 건데, 이런 모델을 개발하는데 이제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 비용에는 이제 데이터 수집 비용도 있고, 모델을 설계하는 비용, 모델을 학습하는 비용 등등이 다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학습을 이제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게 다 모델 개발 비용이고요. 이게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일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델이 얼마나 신뢰성 있게 동작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고려 사항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리뷰가 들어왔을 때 결국에는 이제 테스트 타임에 못 본 리뷰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리뷰에 대해 서비스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리뷰들에 대해서 모델이 분류한 것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동작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서비스 개발 방향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개발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개발을 통해서 서비스의 요구 조건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개발해 놓은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려사항을 염두에 두고 이제 저희가 기계학습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 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별로 저희가 러닝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데, 그 변화하는 패러다임 속에서 개발자가 어떻게 모델을 학습할 수 있고, 그 패러다임이 이런 고려사항 속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기계학습에 대한 배경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기계학습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계학습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입력을 출력으로 변하는 어떤 함수이거든요. 그래서 입력을 저희가 X라고 한다면 이걸 어떤 출력 Y 형태로 변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예시를 생각해 보면은, 입력으로는 배달앱 리뷰가 들어오고, 그리고 출력으로는 이렇게 타입이나 이슈에 대한 어떤 분류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은 기본적으로 안에서 크게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입력 데이터를 모델이 이해하기 좋은 표현으로 변화하는 인코더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표현을 내가 원하는 출력의 형태로 변환하는 디코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합성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관계가 결정적이지 않고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 관계를 저희가 확률적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출력 간의 관계는 이런 조건부 확률로 표현이 되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입력으로 X가 들어왔을 때 출력으로 Y가 나갈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경망이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이러한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이 함수를 어떤 매개 변수들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매개 변수의 값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 다른 출력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계학습 방법에서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내 입력에 대해서 정확한 출력이 나오도록 이 함수의 매개 변수를 찾는 것입니다. 매개 변수는 인코더에도 있고 디코더에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매개 변수를 모두 잘 찾아가지고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 입력에 대한 정확한 정답이 나올 확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그런 매개 변수를 찾는 것이 이제 모델에서 학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학습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됐던 방법은 지도학습이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셋이라고 불리는 것을 준비를 할 건데요. 이 데이터셋에는 입력과 출력이 쌍으로 줄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시를 들면은 입력은 리뷰가 될 거고 출력은 그 분류나 뭐 타입 이슈에 대한 어떤 레이블이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셋은 입력과 출력이 쌍지어져 있어야 되고 이런 데이터가 아주 많으면 이런 데이터의 그 모든 입력에 대해서 올바른 정답을 내도록 매개변 수를 잘 찾으면 이게 이제 모델을 학습하는 게 됩니다. 근데 이 방식의 문제는 일단 이 모델이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레이블 Y라는 거를 사람이 정해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리뷰 자체는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이 리뷰에 어떤 타입, 어떤 이슈가 이제 올바로 나와야 되는지는 사실 저희가 사람이 정답으로 정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레이블을 구축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모으는 거는 결국에는 이 레이블링을 누가 해주느냐, 어떤 비용으로 하느냐가 데이터셋의 구축 비용과 결정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로는 이 모델이 잘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셋이 충분히 커야 됩니다. 아까 저희가 모델의 그 요구 조건 중에 모델의 신뢰도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즉, 우리가 보지 못한 입력에 대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확한 답을 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한 가지 조건인데 그런 걸 잘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못 본 입력이 들어오더라도 그게 그러니까 못 본 입력에 대해서 이게 신뢰도 있게 동작하게 저희가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는 저희 학습 데이터가 충분히 커서 어지간한 입력들을 거의 다 관측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리뷰가 왔는데 제가 요즘 단백질이 부족했는데 어떻게 아시고 벌레를 넣으셨네요. 참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런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은 비꼬는 거고 그 불만이 있는 리뷰인데 데이터가 적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류를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모든 예외 상황들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셋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소를 조합하면 이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데는 사람이 레이블링을 해야 돼서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많아야 모델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학습 기반의 학습 방법에서는 저희가 이 데이터셋 구축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바틀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축이 끝나서 모델을 학습을 해서 잘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저희가 얘기한 마지막 요구 조건 중에는 그러니까 서비스의 요구 사항이 바뀌었을 때 모델을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변경 사항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변경 사항을 잘 모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데이터셋을 또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셋에서 모델을 또 새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그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 비싼 그 과정들이 요구 사항이 바뀔 때마다 새로 진행돼야 된다는 게 또 다른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도학습 방법에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점이고 이게 저희가 특히 데이터가 외부에 반출되는 게 민감한 도메인일수록 이런 레이블링 비용과 그 모델이 요구사항이 바뀌었을 때 어댑테이션 하는 비용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학습 기반에서는 저희가 어떤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어서 서비스한다는 게 굉장히 비용이 높은 일이 되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진화하는 방향은 이 모델 학습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줄이는 방향 그리고 모델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대안으로 나온 방법이 이제 사전 학습과 파인 튜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서는 일단 저희가 모델을 학습할 때 저희가 풀고자 하는 작업이랑 상관없는 데이터셋에서 먼저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코더랑 디코더를 모두 파라미터를 학습하고 난 뒤에 이제 저희가 저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작업에 대해서 미세 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저희가 원하는 태스크는 실제 사전 학습 때 봤던 태스크랑은 다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모델 출력 구조도 당연히 다를 거고요. 보통은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새로 학습을 하게 되고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 학습된 정보들이 충분히 전이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옵셔널하게 아주 적은 양의 파라미터를 내 작업을 위해서 미세 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내가 사전 학습에서 학습한 어떤 상식 같은 거를 내 태스크를 풀기 위해서 미세 조정하는 과정만을 이제 학습하면 되기 때문에 학습에 필요한 파라미터 같은 게 많이 줄어들게 되고 정보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프리트레이닝, 파인 튜닝 이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의 양이 획기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게 뭐 수십 장, 수백 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수천 장이나 수만 장 정도로 이제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프리트레이닝, 파인 튜닝 그 패러다임인데 이 안에서 한 가지 그 이노베이션이 2010년 중반쯤에
일어났는데 이게 바로 그 사전 학습을 할 때 만약에 저희가 풀고자 하는 작업이랑 상관없는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면 그 데이터셋에 굳이 레이블이 필요할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온 아이디어는 이제 사전 학습 자체를 레이블 없이 비지도적으로 하자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걸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에서는 저희가 사전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셋에 레이블이 없습니다. 그 데이터만 있고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데이터의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모델 파라미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예시로는 예를 들면 비전 도메인에서는 이렇게 입력의 일부를 훼손시키고 그리고 훼손된 입력을 보이는 입력을 통해서 이제 복원하는 이런 태스크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걸 보면은 이제 입력과 출력 모두 그냥 데이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이블이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에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만 충분히 축적돼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웹스케일 학습 같은 걸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언어로 따졌을 때는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이전 단어들이 있을 때 다음 단어를 이제 예측하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데이터만 있으면 얼마든지 모델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만약에 제가 입력으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모든 영역이 다 가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지도 학습에는 사실 생성 모델 또한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지도 학습을 사용하게 되면은 저희가 사전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주 많아지기 때문에 사전 학습을 통해서 저희가 학습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의 양이 매우 늘어납니다. 그럼으로써 저희가 미세 조정해서 학습해야 되는 정보의 양이 훨씬 더 획기적으로 줄게 되겠죠. 즉 개발자 입장에서는 내가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의 양을 획기적으로 더 줄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이 사전 학습 때 학습하는 그 것들이 실제로 내가 서비스하고자 하는 태스크를 포함하게 될 정도로 사전 학습 데이터가 커진다면 그때는 미세 조정이라는 과정이 아예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에는 입력과 출력이 항상 그 어떤 알파베티컬 그 시스템을 따르는 자연어 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어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어떤 입력 문장이 있을 때 뒤에 나오는 뒤따라 나오는 단어들을 맞추는 문제로 환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저희가 사전 학습 때 학습한 것들이 그 정보가 온전히 새로운 그 미세 조정 없이 새로운 문제를 푸는데 온전히 다 전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전 단어들로부터 다음 단어를 맞추는 어떤 자연어 모델을 사전 학습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사전 학습된 모델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아까 앱 리뷰하는 문제로 돌아가면 이렇게 이전 단어에서 다음 단어를 맞추는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입력으로 이런 식으로 쭉 문장을 줍니다. 그래서 역할은 너는 이제 앱을 리뷰하는 어시스턴트고 과업은 뭐 리뷰를 이런 타입으로 분류해라. 이렇게 룰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다음 리뷰를 처리해라고 이제 입력을 주면은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출력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제 자체가 입력으로 그러니까 이전 문장으로부터 다음 문장을 그냥 맞추는 그 사전 학습의 태스크를 정확히 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별다른 미세 조정 없이 그대로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최근에 익숙한 챗GPT가 동작하는 그 프롬프팅 방식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로 이렇게 입력을 주게 되면은 아웃풋으로 이렇게 텍스트를 내뱉을 수가 있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얘도 아까 전에 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조건부 확률을 추정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학습되어 있는 사전 학습된 모델이 이미 표현하고 있는 조건부 확률에다가 입력만 바꿔서 저희가 이제 원하는 출력을 이끌어야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모델을 새로 학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는 학습을 할 때 필요한 건 거의 프롬프트에 이제 들어가는 텍스트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모델을 학습할 수 있게 되고요. 최근에 알려진 사실로는 이렇게 이렇게 프롬프팅을 하는 게 실제적으로는 모델의 파라미터를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거랑 동일하다라는 연구 결과도 밝혀졌습니다. 즉 미세 조정을 프롬프트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러닝 패러다임으로는 이제 모델이 입력으로부터 출력을 바로 내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출력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자기 스스로 이제 자신의 출력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브릿지 역할을 하게 해서 그 마지막 출력을 내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걸 이제 리즈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 입력으로부터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어떤 토큰들을 이제 모델이 스스로 만들어내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낸 것과 프롬프트에 같이 그 컨디셔닝해서 이제 출력을 내는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프롬프트가 조금 부정확하더라도 저희 모델이 추론을 통해서 정확한 프롬프트를 이제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프롬프트에 들어가는 그 노력이 줄어들게 되고 그 다른 프롬프트에 대해서 모델의 그 성능이 좀 더 예측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롬프트를 모델이 직접 내뱉는 것이 아니라 외부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서 이제 가져올 수도 있게 되고요.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런 프롬프트로부터 쿼리를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그 쿼리를 넣었을 때 나오는 그 어떤 문구들을 가지고 이 토큰을 어그멘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돌아가는 방법을 이제 리트리버 어그멘틱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고, 마지막으로 이런 리즈닝과 그 리트리버를 합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모델의 스테이트를 프롬프트나 사용할 수 있는 툴 리스트로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형태로 작업을 수행해야 될지를 플래닝하고, 이것 플래닝도 결국에는 다 언어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플랜으로부터 이제 모델이 툴 리스트에 정의되어 있는 툴들을 이제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호출하는 과정 또한 결국에는 그 자연어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 호출을 하고 호출된 결과를 다시 입력을 받아가지고 이 호출 결과가 정확한지를 밸리데이션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플랜을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내는 형태로 모델이 동작할 수 있고, 이 플래너, 툴폴러, 밸리데이터, 픽서 이런 애들이 동작할 때는 제이선 형태의 그 파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어 형태로 입출력 구조를 담당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거는 프롬프트랑 그리고 이 모델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툴들을 이제 정의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전히 뭔가 모델을 새로 학습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이제 지도 학습에서부터 에이전트까지 오면서 이제 러닝의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개발자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이제 저희가 모든 부분을 다 새로 학습해야 됐기 때문에 데이터도 준비해야 되고, 레이블링 코스트도 크고, 트레이닝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닝 코스트도 크고, 그리고 모델이 새로운 태스크로 바뀌었을 때 전체 모델을 새로 학습해야 되고, 저희 프리트레이닝 파인튜닝에는 이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제로샷부터는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거의 준비하지 않아도 저희가 뭐 프롬프트나 아니면 툴 같은 거를 정의하면은 저희가 원하는 태스크를 풀 수 있는 모델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을 구성하는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의 학습 패러다임이 사실 그 모델의 매개 변수를 학습하는 거에서 모델의 프롬프트나 툴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 프레임워크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으로 변화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학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제 생각에는 이 에이전트, 그러니까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에이전트로 가는 과정이 기본적으로는 그 모델 자체가 모듈러해지고 이제 트레이닝 프리해지는 방향으로 진화를 했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개발자 친화적인 방향이거든요. 개발자가 아주 적은 비용으로 새로운 모델 구축할 수도 있고 있는 모델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이제 프로미싱해 보이고, 아마 개발자가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구자는 개발자가 원하는 거를 개발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많이 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할 때 그러면 이 큰 흐름 속에서 내가 연구하고 있는 게 뭘 연구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은 이 오케스트레이션 프레임워크 자체가 엔드투엔드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크플로우 자체가 일단 굉장히 길고 복잡하고 복잡도에 따라서는 한없이 길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비용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 릴라이빌리티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문제를 푸는 가장 짧고 효과적인 방법은 이 모든 시스템을 엔드투엔드로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모듈들이 이제 상호 작용하는 과정이 결국에는 그 어떤 출력 입력이나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된 입력이나 출력 형태로 교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레벨에서의 정보 교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마 더 깊은 리즈닝을 하거나 또는 베리피케이션을 하는데 바틀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엔드투엔드 시스템이 여전히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에이전트처럼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이 과정을 살펴보면 학습뿐만 아니라 모델이 할 수 있는 일이나 모델의 권한 측면에서도 점점 더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AI가 이제 사람한테, 그러니까 뭔가 잘못 동작했을 때 사람한테 해칠 수 있는 해악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경향은 더 가속화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AI 모델이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걸 준비하는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네, 이런 유슈아 벤지오를 코체어로 해서 이런 조직들도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서비스를 개발하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